네, 지난 3주간 이 선수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쓰고 그야말로 금이 환영한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아마 오늘 최고의 화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뭐 이렇다 할 스타 플레이어는 없어서 골짜기 세대다 이렇게 불렸지만 보란 듯이 준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쓰고 돌아왔습니다. 자, 박찬우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번 대회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결승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뭐 아무리 잘 싸웠다라고 하지만 젖잘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승 올라갔으면 좀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들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이왕이면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결승전 경기 하나만 딱 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 경기 접근 전략, 대전략이 좀 아쉬웠다. 대전략. 왜냐하면 이제 양팀 감독들이 각각 이제 평소보다는 다른 선수 한 명씩을 이제 선발 라인업에 기용하면서 그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사실 승패를 좀 가른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나왔던 다니로 시칸 선수 대신에 원래 이제 주전 선수였던 스프리아라는 그 포워드를 기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호진 선수 대신에 김정민 선수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놨었는데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사실 좀 갈리면서 그게 이제 경기 전체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다른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꾸고 득점 기회를 좀 만들어냈던 것 자체는 뭐 골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은 확실히 정경윤 감독의 감이나 선수들의 투지 이런 것들이 살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경윤 감독이 인터뷰에서 내가 욕심 부려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김정민 선수를 투입한 것 자체가 일단 좀 더 공격적인 라인업. 그러니까 김세윤 선수도 그렇고 김정민 선수도 그렇고 원래 이제 김정민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더 맞는 선수고 김세윤 같은 선수는 이제 측면에 윙어로서 더 많이 활약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미드필더에 배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경기에 임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통 5명의 이제 백파이브 형태 그 위에 또 미드필더 4명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돌파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 빨리 선제골을 넣으면서 그 뒤부터는 선수들이 좀 이걸 지켜야겠다는 좀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정경윤 감독도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쿨링 브레이크 타임, 그러니까 물 마시는 그 시간대에 우리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너희들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7경기 치르는 동안 우리 선수들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가장 인상적인 골 장면 어떤 거 뽑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피파에서 베스트 골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파에서 베스트 골 16개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중에 2개가 우리 한국팀이 넣었던 득점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 뭐니 해도 저는 이제 세네갈과의 경기 연장전에서 넣었던 이 조영 선수의 득점 이런 득점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 에콰도르전에서 나오는 이 최준 선수의 득점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에 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사실 프리킥을 저렇게 빨리 해서 이제 득점을 하는 건 뭐 종종 축구에서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 그동안 사실 한국 축구에서는 자주 보기는 좀 어려웠던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두 선수가 호흡을 정말 완벽하게 맞춰서 또 보통 경기도 아니고 그 중요한 4강전 경기에서 저렇게 선제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저 득점 자체도 뭐 완전히 멋진 호흡이 완벽하게 잘 맞은 그런 득점이었기 때문에 피파도 그런 점을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고비고비마다 뭐 중요했던 거 특히 우리 팀 경기에서 VAR로 운명이 갈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VAR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심이 있으면 그건 이제 바로 잡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정확한 판정이 나오지 않았을 때, 판정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해가지고 보면서 판정을 정확하게 내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유리했습니까? VAR이 있어서 좋았다?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8강전 세네갈과의 경기에서 그 경기는 사실 아마 피파 입장에서도 야 이렇게 VAR이 잘 된 경기가 없을 것이다라고 내심 좀 흐뭇해할 것 같은데 이 경기가 수차례 VAR이 나왔었고 그 상황마다 거의 VAR을 통해서 거의 정확한 판정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좋아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K리그에서는 VAR을 좀 일찍 도입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VAR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이제 VAR 같은 경우는 좀 특기할 만한 것은 자막으로 계속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이거를 보고 있다는 게 팬들도 그렇죠.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전광판에도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면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K리그에서 좀 도입을 했으면 서비스 좋겠다. 측면에서라도 그런 그렇죠. 걸 조금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왜냐하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디오 판독을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무슨 판정 때문에 보통 이건 챌린지 형태, 그러니까 네.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제 비디오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축구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VAR에서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선수들이 준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라 그럴까요? 요인, 가장 결정적인 요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팀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었다. 체력적으로. 물론 결승전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포르투갈전 이후에 남아공전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전 이런 경기 특히나 아르헨티나전부터는 아 정말 선수들이 많이 뛰고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력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정용 감독이 초반에 좀 조기 소집을 했었을 때 비판의 네.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소집하냐. 이 선수들 K리그에서 뛰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봐서는 그런 큰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기 소집이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된 것이 계속 16강, 8강, 4강 지나가면서부터 우리가 한 걸음 더 뛸 수 있는 그런 팀 컬러를 보일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팀의 분위기 이것도 상당히 많이 그 전에 보던 모습하고 많이 달랐고요. 그렇죠. 한국 축구 대표팀 하면 뭐 흔히 투지 투혼 이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밝아진 모습, 즐기는 축구 이 얘기가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투지 투혼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좀 약간 처연한 그런 느낌이었었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팀은 물론 투지나 투혼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혹시 아 진짜 내가 후회 없이 여기서 경기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라는 그럼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뭐 저기 다른 실력 안 되고 체력 안 되니까 투혼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네네네. 느낌이었다면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것과는 좀 달라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었고 그다음에 팀 전체가 굉장히 좀 하나된 느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인터뷰 자신감이 있으니까 할수 그렇죠. 있는 거죠. 인터뷰마다 선수들도 계속 원팀, 하나의 팀 이거를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다 강조를 하니까 아 진짜 이 팀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게 경기장에 이제 발현이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는데 오늘 낮에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먼저 환영 행사 영상을 잠깐 좀 보고 얘기 좀 환영 행사 영상이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선수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MVP 골든볼 받았습니다. 이강인 네. 선수. 메시가 18살 때 받았고 그 네. 뒤로 18살짜리 선수가 받은 게 14년 만인가요? 네.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이 나이대에서는 뭐 최고의 유망주 선수다라는 걸 이제 공인받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이강인 선수, 그러니까 18살 선수가 많이 받지도 못했어요. 사실 20세 이하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이제 20살 선수들이 이제 나가는데 18살 된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마라도나, 메시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제 받았던 상이거든요. 이게 이 그렇죠. 대회에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어린 나이지만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플레이하는 것들 네. 자체가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외신들이 다 주목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뭐 이번 대회에서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뭐 지켜보면은 일단 많은 선수들이 이제 뭐 둘러싸서 압박을 가할 때도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그 압박을 벗어나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료들의 위치도 상당히 빠르게 파악을 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패스를 넘겨주거나 시야가 아주 그렇죠. 돋보였다는 그리고 거죠.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이제 본인이 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킥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동료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장면들까지 나와서 이 경기 이번 대회에서 가장 경기 내에서 영향력이 컸던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이건 골든볼을 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승하고 받았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준우승을 했더라도 역시 골든볼을 준 것 자체는 뭐 당연히 이 선정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활약이었다. 지금 스페인 리그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데뷔전은 했지만 네네. 사실 뭐 주전이라고 하기 힘들고 네.
경기장에서 모습 보기는 힘들었어요. 앞으로 이강인을 바라보는 발렌시아 구단의 시선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발렌시아 구단 내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왜 안 씁니까? 근데 그거는 그 감독의 사실 기용 감독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셀리노 감독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뛸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인데 이 위치에는 발렌시아의 주장이자 굉장히 중용받고 있는 다니 파레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또 발렌시아 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고 네. 측면에는 또 솔레르 같은 선수들 이렇게 측면 쪽에 좀 이번 시즌에 좀 잘 된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 때문에 조금 주전 자리를 잡기 조금 어려운 감은 있는데 발렌시아도 만약에 더 성장을 시키겠다면 지금 뭐 이적은 아니고 임대 정도는 아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임대. 예. 그래서 아마 1년만 쓰는데 이강인을 빌려주면 우리에게 얼마를 달라? 예, 그렇죠. 활용도는 그런 상당히 식으로 높은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발렌시아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팀 상황상 이강인 선수가 막 플레이 타임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조금 이제 막 이제 승격을 했다든가 이런 팀에 그렇죠. 임대를 가서 좀 플레이 타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그래야 성장을 할 테니까. 이강인에게도 좋은 거죠. 그건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윈윈할 많이 수 뛸 있는 그런 있으니까.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우리 U20 선수들 정말 잘 뛰었지만 사실 우리 국가대표팀 A팀하고 네. 연계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역량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또 네. 도쿄올림픽 앞에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렇죠.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던 그 멤버들을 네. 좀 많이 중용하는 편이잖아요. 지금 A 그렇죠. 대표팀 보면 네. 뭐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중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대회에서도 좀 눈여겨본 선수들이 아마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성인 대표팀에 한번 불렀던 적도 있고요. 물론 경기에 내보내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활약들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좀 눈여겨봤을 거고 다음번에 소집이 된다면 아마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20세 이하 팀이 이런 성과를 거뒀고 물론 20세 이하 팀과 또 성인 팀과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막 이렇게 뭐 기용이 된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워낙 중결승까지 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 대단한 선수들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20세 이하 또 23세 이하 그다음에 성인팀 이름은 분명히 격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성인팀과 맞붙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은 잠재력 그다음에 능력 같은 것들은 일정 부분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성인팀에 와서도 당연히 시험해보고 싶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인 대표팀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원님 보시기에 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 또 성과를 거둔 것 다 통틀어서 네. 우리 축구에 어떤 수확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감이 일단 1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4강까지는 가봤었지만 남자 축구가 결승에 간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의 벽을 그렇죠. 넘은 거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20세 이하 팀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축구에 이제 뛰는 또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네. 그리고 팬들에게는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10년, 15년 동안 네. 지켜볼 만한 선수가 맞아요, 생겼다는 맞아요. 것. 예. 이 선수들이 때로는 좋을 것이고 때로는 좀 나쁠 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애정을 갖고 내가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해줬던 선수가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나쁠 때라도 응원을 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선수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동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내년 도쿄올림픽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그동안 우리 이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기분 좋은 축구 얘기 박찬우 축구 해설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